현재 미국 백악관이 난리가 난 상황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 발언을 구체화한 상황에 이에 미국 국방부 장관이 주한미군 철수 3일 뒤 벌어질 소름 돋는 상황을 브리핑했고 이는 모두를 그대로 얼어붙게 했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주한미군 철수 3일 뒤 한국은 대체 어떻게 변하길래 이들이 경악을 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백악과 대변인 아서라고 합니다. 최근에는 정말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고 제 커리어 전부를 통틀어도 이 정도로 비상인 상황은 없었기에 저는 현재 매우 긴장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그건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각국에 있는 미군을 죄다 철수하고 이 군대를 이란으로 보내겠다는 충격적인 발언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이는 아주 치밀하게 조작된 연막술에 불과하다는 거였어요. 트럼프의 진짜 목적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구축된 동맹 구조의 전면적인 해체이며 한국을 궁극적인 희생양으로 삼아 오랫동안 원해왔던 목표, 즉 미국의 나토 전면 탈퇴를 달성하는 것이었거든요. 이란이라는 건 그저 연막일 뿐이었어요.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과의 전쟁에 대한 지지를 공개적이고 목소리 높여 철회함으로써 전 세계의 이목을 중동으로 돌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전문가들과 국제사회의 관측통들은 페르시아만에서 미국의 부재가 가져올 파장에만 정신이 팔려 현재 유럽에서 조용하고 거대하게 진행되고 있는 병력 이동을 완전히 놓치고 있죠. 하지만 이러한 이란에 관한 내러티브는 치밀하게 배치된 주의 분산용 미끼일 뿐입니다. 트럼프는 중동이라는 주의 분산 작전을 방패 삼아 미군의 급진적인 재배치를 진행 중에 있거든요. 미 행정부는 조용히 미국의 전통적인 서유럽 버점들을 고사시키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서양 동맹의 기반으로 오랫동안 여겨졌던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에서 미군 병력과 핵심 인프라가 철수하고 있고 이 병력들은 빠른 속도로 동진하여 폴란드와 루마니아에 집중적으로 배치되고 있어요. 표면적으로 미 행정부는 이것이 동유럽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숨겨진 진실은 무엇일까요? 바로 거래주의적 군사주둔의 선례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트럼프가 역사적으로 무임승차를 한다고 비난해온 부유한 서유럽 국가들로부터 병력을 빼내 수익성 높은 양자 계약과 기지를 제공할 만큼 절박한 동유럽 국가들의 병력을 주둔시킴으로써 미 행정부는 새롭고 무자비한 기준을 세우고 있는 거죠. 즉, 미군은 최고 입찰자를 위해 움직이는 용병 부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지정학적 덫의 진짜 희생양인 한국으로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유럽 내 병력 재배치의 전 과정은 사실상 한국 정부를 짓누르기 위한 지렛대로 설계되었습니다. 미 행정부는 이제 서유럽을 가리키며 동맹국이 제 몫을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보라. 우리는 떠난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동맹국의 부적절한 지원이라는 새롭게 조작된 위기를 이용하여 트럼프는 갈취 작전을 실행에 옮깁니다. 그 요구사항은 한반도 내 미군 주둔을 유지하기 위한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분담금의 무려 10배 인상이었죠. 한국이 이를 지불할 경우 미 행정부는 미국의 극단적이고 일방적인 이익을 충당할 전례 없는 막대한 외국 자본을 확보하게 되며 이는 사실상 민주주의 동맹국을 조공국으로 전락시키는 결과를 낳습니다. 그러나 한국이 이를 거절할 경우 드디어 덫이 작동하는 것입니다. 한국 정부가 난색을 표할 때 미 행정부는 그 거절을 무기화할 것이거든요. 한국은 미국의 국내외의 비판을 막아낼 궁극적인 방패가 됩니다. 미 행정부는 다음과 같은 내러티브를 퍼뜨리겠죠. 태평양에서 당장의 위협에 직면한 가장 취약한 동맹국조차 우리 미군을 적절히 지원하기를 거부한다면 전 세계적인 동맹 시스템 전체가 근본적으로 망가졌으며 기생적일 뿐이라는 증거다. 이것이 바로 트럼프의 최종 목표입니다. 미군이 빠진 서유럽 국가들과 다른 국제 여론들은 트럼프를 비난하는 것이 아닌 한국을 비난하겠죠. 결국 한국이 돈을 안 줘서 이 사단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욕도 안 먹고 돈도 아낄 수 있는 아주 완벽한 결과를 얻게 되는 거죠. 세계 동맹 실험의 실패를 선언하고 미국을 나토에서 공식적으로 탈퇴시키며 국제 무대에서 미국의 극단적이고 통제받지 않는 이익만을 추구하기 위해 중무장한 초고립주의적 태세로 후퇴하는 것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미국의 이익을 위해 한국 죽이기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더군요.
트럼프의 거대한 갈취, 음모는 현대전의 현실과 갑작스럽게 안보 공백에 노출된 유럽의 공포를 근본적으로 오판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서울을 압박하기 위해 서유럽을 포기하려는 공격적인 태세를 취하기 시작했을 때 충격적인 결과가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안보 우산이 순식간에 증발해버릴 수 있다는 사실에 겁에 질린 서유럽 국가들은 그들의 국방을 지탱해줄 기술적으로 진보하고 압도적인 역량을 갖추며 완벽한 민주주의 체제를 갖춘 군사 파트너, 즉 한국으로 눈을 돌렸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독일의 역사상 전례 없는 파격적인 제안을 그것도 한국에게 하더군요. 철수하는 미군을 대체하기 위해 독일 정부는 사실상 거대한 군사부지의 통제권을 한국에 넘기겠습니다. 독일은 바이에른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에 있는 15,000헥타르 규모의 최고급 부지를 대한민국 국군에 전면 무상으로 제공합니다. 연간 3조 3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 임대료와 유지비를 전액 면제하며 이 기지들을 한유럽 합동방위 허브로 공식 지정하겠습니다. 프랑스요? 그들은 더 미친 제안을 해오기 시작했어요. 툴롱 해군 기지 내에 임대료가 없고 한국이 주권을 행사하는 구역을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툴루즈에 한불합동 항공우주 연구개발센터를 설립하는 조건을 제안합니다. 나아가 프랑스는 한국의 구축함과 잠수함들을 유럽 해역에 주둔시키는 대가로 연간 1조 7천억 원에 달하는 작전 및 물류 지원금을 보조하겠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역설이었어요. 프랑스와 독일은 지구상에서 가장 정교하고 역사적으로 압도적인 방위 산업을 자랑하는 두 나라입니다. 다소의 라팔 전투기나 레오파르트 2 전차 같은 경이로운 공학적 산물을 만들어내죠. 그런데 도대체 이들은 왜 한국과의 방산협력을 맺으려고 한다는 말인가요? 저는 그 길로 곧바로 프랑스 유력 기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하는 말이 충격적이더군요. 우리도 자존심이 상합니다. 하지만 뭘 어쩌겠습니까? 미국이 프랑스에서 군대를 철수한다면, 그리고 그 틈에 러시아라도 쳐들어온다면 우린 끝이라고요. 생각해보세요. 탈냉전 시대 동안 우리 프랑스와 독일은 평화시에 맞춰 방위 산업을 최적화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이 흔히 말하는 부티크 방위 산업으로 전환했죠. 소규모 비대칭 전만 치를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에 대량 생산 조립 라인을 해체해버렸습니다. 이젠 프랑스의 세자르 자주포나 독일의 레오파르트 전차 한 대를 만드는데 수년이 걸리죠. 이 상황에서 미군이 철수한다. 우린 독일이 폴란드를 3일 만에 점령했던 것처럼 기술을 갖고도 전부 밀릴 거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기술적으로 휴전 상태이기 때문에 중공업 기반의 방위 산업을 결코 해체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공장식 모델로 운영되죠. 고강도의 전면전과 대량 소모전이라는 현대전의 현실이 다시 도래했을 때 프랑스와 독일은 무기를 대규모로 생산할 물리적 공장, 원자재 공급망, 가동 중인 조립 라인이 전혀 없고 대량 생산형 방산 근육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유일한 민주주의 국가는 한국밖에 없는데 우리가 한국 밑에서 빌빌 기는 것 외엔 무슨 별 다른 수가 있겠습니까? 또 프랑스와 독일의 중포탄, 국내 생산 능력은 너무나 고갈된 나머지 자국의 전략, 비축 물량을 완전히 바닥내지 않고서는 우크라이나의 지속적인 공급조차 할 수 없는 지경이지만 한국을 좀 보세요. 한국은 서유럽 전체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155mm 포탄을 생산하며 추진제와 폭약의 비축량도 훨씬 방대합니다. 우린 기본 탄약조차 없어서 훈련도 못하는데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원자재, 추진제, 기본 탄약을 보유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러니 실전 상황에서 누가 강할지는 뻔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한국을 선택한다고요? 아니요. 우리는 살기 위해 한국 밑에 바짝 엎드린 겁니다. 저는 그의 말에 반박을 할 뿐이었어요. 그럼 미국산이라는 선택지가 있을 테죠. 우리의 미국 군대는 철수해도 미국산 무기 수출을 막겠다는 소리는 한 적이 없거든요. 왜 그런 불안정한 무기를 사려고 하는 겁니까? 명색이 서유럽 열강 제국이라는 국가가 말입니다. 그러자 그는 헛웃음을 지으며 놀라운 말을 해오기 시작했습니다. 통보 없이 군인들을 빼가는 당신들을 어떻게 믿고 맡깁니까? 물론 프랑스와 독일이 무기를 빠르게 생산하지 못하면 가장 쉬운 대안은 미국산을 사는 것이죠. 하지만 미국산 무기를 사면 엄격한 미국 수출 통제, ITAR, 그리고 유럽의 주권을 훼손하는 정치적 족쇄가 뒤따르는 건 모릅니까? 그러나 한국은 완벽한 제3의 길을 제시합니다.
한국은 최고 수준의 나토 표준 기술을 제공하면서도 워싱턴과 같은 지정학적 지위나 패권적 통제를 가하지 않죠. 서울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파리와 베를린은 미국의 방산 독점에 굴복하지 않고도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기술을 신속하게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미국을 믿는 시대는 갔습니다. 당신들의 미치광이 대통령이 우리에게 하는 질 못 봐서 이럽니까? 트럼프가 미치광이처럼 날뛸수록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도 죄다 미국 대신 한국으로 돌아서고 말 겁니다. 저는 그저 할 말을 잃을 뿐이었어요. 미국이 서유럽에서의 군대를 철수하는 것도 사실상 한국을 노리고 한 압박이었는데 오히려 이익을 보는 건 한국이라니요. 하지만 더욱 경악스러운 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유럽의 대장인 프랑스와 독일이 움직이자 그 밑에 동유럽 국가들도 뒤따라서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들 역시 한국에 매달리며 한국에 막대한 이익을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연락을 하자 폴란드의 국방부 장관은 제게 일침을 날리더군요. 한국을 왜 선택했냐고요? 그걸 몰라서 묻습니까? 유럽이 지난 30년 동안 자국의 방위 산업 기반을 해체하는 동안 한국은 전시 체제를 유지하며 지구상에서 가장 효율적인 무기 제조 부문을 구축했습니다. 유럽은 단기간에 스스로를 방어할 만큼 충분한 무기를 생산할 능력이 없죠. 그러나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풍사는 유럽 전체의 방위 산업을 합친 것보다 5배 더 빠른 속도로 155mm 포탄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K9 자주포는 이미 전 세계 자주포 시장 점유율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죠. 유럽에 당장 필요한 것은 단순한 병력이 아니라 산업화된 무기고이며 수십 년이 아닌 단 몇 달 만에 이를 제공할 수 있는 나라는 오직 한국뿐이란 말입니다. 또 폴란드를 비롯한 유럽 국가들은 동맹을 유지한다는 명목하에 터무니없이 비싼 미국산 장비를 강제로 구매해야 하는 상황에 진절머리가 났어요. 한국의 군사 기술은 나토 표준과 완벽하게 호환되면서도 비용 효율이 훨씬 높고 작전상의 제약도 적은데 우리가 왜 미국산 무기를 사야 합니까? 보세요. 한국의 KF-21 보람의 스텔스 전투기의 대당 가격은 약 6,500만 달러인 반면 미국의 F-35는 8천만 달러를 초과하잖아요. 마찬가지로 K2 표 전차는 독일제 레오파르트 EA8에 비해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훨씬 짧은 대기 시간 안에 인도될 수 있죠. 동유럽은 한국과 협력함으로써 반값에 2배의 방어 능력을 살 수 있는데 우리가 한국을 선택하지 않을 이유가 뭐가 있냐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네들 무기에 의존하는 시대는 갔습니다. 애초에 국민들도 미국을 원하지 않죠. 폴란드 내부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국과의 방위 조약 체결은 88%의 압도적인 찬성률을 기록한 반면 미국에 대한 지속적인 의존은 22% 지지에 불과했습니다. 한국은 유럽 제국주의의 역사가 없고 EU의 국내 정치에 간섭할 의도가 없는 안정적이고 고도로 발전된 민주주의 국가로 인식되고 있고 늘 약속을 지키는 국가니까요. 저는 그대로 뒤로 낮아빠지고 말았습니다. 한국이 이 정도로 강력하고 신뢰받는 국가인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말 그대로 트럼프가 한국의 목줄을 쥐려고 할수록 한국은 오히려 더욱 이익을 보는 구조였던 겁니다. 한국의 돈을 갈취하기 위해 해외 파병된 미군을 자국으로 돌아오게 한다고요? 오히려 유럽 국가들은 한국의 안보 우산을 제공받는 대가로 거대하고 독점적인 조달 계약에 서명하고 있을 뿐이었어요. 이대로라면 한국은 향후 10년 동안 EU를 재무장시키기 위해 무려 200조 원으로 추산되는 방산 계약을 따낼 것으로 추정되었어요. 게다가 유럽 국가들은 한국 차세대 무기의 연구개발 비용의 70%를 자금으로 지원하기로 합의하고 있기까지 했죠. 즉, 한국은 수백억 달러를 절약하면서도 관련된 모든 지적 재산권을 온전히 보유하게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이뿐만인가요? 유럽의 대장 독일과 프랑스가 물리적 생존을 한국 군대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됨에 따라 한국 정부는 유럽의 경제 정책에 대해 전례 없는 지렛대를 확보하게 됩니다. 마쿠 협상을 통해 EU는 한국에 초특급 무역 우대 지위를 부여하기로 결정했거든요. 한국산 자동차, 전자제품, 반도체에 대한 관세가 사실상 0%로 대폭 삭감되게 될 테죠. 이는 삼성이나 현대와 같은 한국 대기업들에게 18조 달러 규모의 유럽 시장에서 미국 및 일본의 경쟁사들을 상대로 압도적인 경쟁 우위를 제공하며 한국의 GDP를 매년 3.5%씩 끌어올리는 효과를 낼 것으로 추정되었어요.
그야말로 한국은 트럼프에게 공격받을수록 세계를 지배하게 되는 구조였죠. 이 모든 것은 한국은 모든 기술 분야, 심지어 방산 분야에서까지 막대한 지배력을 갖고 있었고 이미 준비가 된 국가가 모든 것을 가져갈 뿐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인지하지 못했을 뿐 이러한 한국이 이익을 전부 독차지하는 구조는 진작에 진행되고 있었어요. 미국이 이란과의 전면전을 진행하기 직전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와 UAE 등 중동 핵심 동맹국들에게 방위비 5배 인상을 요구하며 응하지 않으면 이란을 견제하던 패트리어트와 사드 포대를 전면 철수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중동 국가들은 워싱턴에 돈을 바치는 대신 서울로 전세기를 띄웠죠. 한국은 즉각 천공투와 개발을 갓 끝낸 LSAM 블록2 포대 50세트를 중동 전역에 융단 폭격하듯 깔아주었고 그 대가로 한국에 향후 50년간 배럴당 15달러로 원유를 무제한 공급하는 비밀 조약을 체결했죠. 이로 인해 한국은 연간 160조 원의 에너지 수입 비용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은 괜히 한국을 건드리다가 막대한 오일머니를 놓친 거였죠. 동유럽에서는 또 어떻고요? 러시아가 동유럽을 향해 도발에 열을 올리던 그때 워싱턴은 나토 국가들을 향해 GDP 대비 4%의 국방비를 내지 않으면 폴란드와 발트 3국에 전진 배치된 미 육군 기갑사단을 본토로 귀환시키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러시아의 위협 앞에 유럽은 패닉에 빠지는 듯했죠. 그때 유럽연합은 회의 끝에 미국의 요구를 묵살하고 한국과 유라시아 방위 언약을 맺었습니다. 한국은 창고에 있던 K2 흑표 전차 1500대와 K9 자주포 2000문을 유럽 철도를 통해 단 3주 만에 동유럽 전선에 도배해버렸고 KF-21 스텔스기 4개 대대를 루마니아에 배치해 러시아의 공군력을 완벽히 억제했죠. 한국은 이로 인해 막대한 방산 수출에 대한 이익뿐만 아니라 안보를 한국에 구걸하게 된 유럽은 네덜란드의 노광장비 기업 ASML의 차세대 최첨단 EUV 장비 연간 생산량의 80%를 삼성과 SK하이닉스에 우선 배정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기까지 했어요. 유럽은 사실상 한국 제조업의 거대한 내수 시장으로 전락한 셈이었죠. 유럽이 기술이 없어서 한국에 의존하게 된 걸까요? 아니요. 다만 한국은 방산과 기술 전부를 갖춘 완벽한 국가였기에 모든 이익을 빨아들일 수 있었던 거였습니다. 결국 트럼프가 동맹을 상대로 안보 장사를 하려던 모든 시도는 완벽한 자충수로 끝났습니다. 미군이 자리를 비울 때마다 그 빈 공간은 한국산 무기와 병력으로 채워졌거든요. 결과적으로 미국은 글로벌 패권국으로서의 지위와 동맹의 신뢰를 모두 잃고 고립된 반면 한국은 헐값의 에너지, 유럽의 핵심 첨단 기술과 거대한 시장, 그리고 전 세계 반도체 산업의 절대적 독점권을 손에 쥐게 되었죠. 저는 뭐라도 해야 했습니다. 압박을 하든 협박을 하든 어떻게든 트럼프의 뻘짓으로 생긴 미국의 수출 공백을 메워야 했죠. 그리고 당연히 저는 유서 깊은 미국식 방식인 협박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그대로 폴란드 국방부 장관에게 직통 전화를 걸었어요. 이보시오. 한국을 선택한 그 결정, 재고하는 게 좋을 겁니다. 유럽의 안보는 미군의 에밀 에이브람스 전차와 F-35 전투기 덕분에 유지되고 있는 거 모릅니까? 우크라이나 전장과 동유럽의 라스푸티차 속에서 당신들을 구원해준 무기가 뭡니까? 죄다 미국 무기 아닙니까? 그런데도 한국산 무기를 택하겠다니 이러다 러시아로부터 모든 것을 빼앗겨봐야 정신을 차릴 겁니까? 그러자 폴란드 국방부 장관의 대답이 가관이더군요. 당신 미쳤군. 왜 미국은 아직도 미군의 주력 전차인 에미레이 에이브람스가 세계 최강이라고 믿는지 모르겠어. 폴란드는 우크라이나에 막대한 병력 지원을 했고 그래서 러시아군이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는지 아주 잘 알고 있어. 그건 한국산 무기지. 에이브람스. 그건 실전에서는 끔찍한 애물단지일 뿐이야. 무려 70톤을 훌쩍 넘는 무게만 봐도 이건 그냥 비싼 쓰레기라는 걸 알 수 있지. 동유럽과 러시아 국경 지대의 교량들은 대부분 60톤 하중을 견디지 못하는데 이걸 어디에 써먹으라고 보내온 거야? 미군 전차 부대가 진격하려 해도 다리가 무너질까봐 강을 건너지 못하고 우회하다가 작전에서 실패한 게 몇 번이나 되는지 알아? 연비는 또 어떻고? 제트 엔진을 사용해 1km를 가는데 무려 4리터의 항공유를 퍼마시잖아. 그러니까 보급선이 조금만 끊겨도 70톤짜리 강철 벙커가 되어버리지. 그러니 이건 실전에서는 없는 이만 못한 뚱땡이일 뿐이야. 하긴
책상 앞에서 펜대만 굴리던 미국 양반들이 뭘 알겠어. 반면 러시아가 왜 K2 흑표의 실전 능력을 가장 두려워하는 줄 알아? K2는 55톤의 가벼운 무게로 동유럽의 약한 교량들을 비웃듯 통과하거든. 극비리에 진행된 폴란드의 늪지대 도하 훈련에서 미군 전차가 진흙에 빠져 허우적댈 때 K2는 4.1m 깊이의 강을 통째로 잠수해서 건너버렸어. 러시아 군사 위성에 포착된 이 장면은 모스크바를 발칵 뒤집어 놓았고, 이젠 한국산 전차를 보면 일단 작전상 후퇴하라는 명령까지 하달했을 정도야. 그리고 당신은 아예 모르고 있군. 돌격해 오는 30대의 러시아 T-90 전차대대를 단 4대의 K2 소대가 개박살낸 거 몰라? K2는 시속 50km로 뒤로 후진하면서 자동 추적 시스템을 통해 포탄을 날렸고, 결국 12분 만에 러시아 전차 20대가 박살났고, K2는 단 한 발도 맞지 않았어. 남은 놈들은 전부 꽁무니를 뺐지. 험지에서 춤을 추듯 기동하며 명중률 95%를 자랑하는 K2는 러시아 전차병들에게 검은 사신으로 불릴 정도로 압도적인 능력을 보여주고 있어. 그런데 에이브럼스 같은 소리를 하다니. 정말 미국을 보면 실전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기술만 있는 헛똑똑이 같다니까. 저는 그 자리에서 나자빠질 수밖에 없었죠. 세계 최강이라던 미국이 실전에서는 한국의 발끝도 못 따라가는 상황이라고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끝까지 물고 늘어지기로 했죠. 전차 따위는 아무래도 좋습니다. 하지만 포병은 전장의 신입니다. 미군의 주력 자주포인 M109A7 팔라딘은 분명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에서 압도적인 성능을 보여줬겠죠. 하지만 폴란드 국방부 장관은 이젠 웃음을 감출 생각도 안 하고 그대로 박장대소를 할 뿐이더군요. 뭐요? 팔라딘. 그건 1960년대에 설계된 뼈대에 억지로 최신 장비를 우겨넣은 노장일 뿐이요. 팔라딘의 최대 발사 속도는 분당 4발이고 포격을 멈추고 진지를 이동하는데 한 세월인데 이걸 어떻게 실전에서 사용한단 말입니까? 현대전에서 포격 후 2분 안에 도망치지 못하면 적의 대포병 레이더에 걸려 반격을 맞고 산화하는 거 모릅니까? 반면 러시아 포병대를 멸망시킨 K9 자주포의 스펙은 엽기적인 수준이죠. K9은 정지 상태에서 단 30초 만에 첫 포탄을 발사하고 1분 동안 6발을 쏟아낸 뒤 적의 반격. 포탄이 날아오기도 전인 1분 안에 시속 67km의 속도로 그 자리를 뜹니다. 러시아 대포병 레이더가 발사 위치를 파악하고 포탄을 날려보내면 K9은 이미 500m 밖에서 커피를 마시며 다음 포격을 준비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러시아 군이 가장 공포에 떠는 것은 따로 있지. 그건 바로 K9의 TOT 사격입니다. 포신 각도를 조절해 15초 동안 3발의 포탄을 쏘아 올리는데 궤적이 다른 이 3발의 포탄이 정확히 동일한 시간, 동일한 표적에 동시에 떨어진단 말이오. 저번에 러시아군 지휘부가 완전 괴멸된 거 모르오? 미국산으로 떡칠한 포대가 아무리 쏴재 껴도 멀쩡하던 러시아군 지휘부가 K9 자주포, 20문이 쏜 60발의 포탄이 마치 60문의 자주포가 쏜 것처럼 러시아군 지휘부를 동시에 타격하자 그대로 상황은 종료되었단 말이오. 심지어 처음에 러시아 정보국은 미군이 비밀리에 신형 다련장 로켓을 수백 대 투입했다고 오판했지만 그것은 단 20대의 한국산 K9이 버린 마술인 것으로 밝혀지자 러시아는 한국산 무기를 지닌 포대를 보면 반드시 도망가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기도 했지. 이런데도 미국산이 최고라고 주장할 셈이오? 이것만 해도 저는 충분한 충격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가장 경악에 빠뜨린 부분은 따로 있었죠. 그러나 한국산 무기의 진짜 무서운 점은 따로 있어. 미군이 지원해주는 하이마스나 에이브람스는 화력 자체만 놓고 보면 강력하지만 보급과 유지보수 조건이 까다로운 온실 속의 화초와 같아서 실전 상황에서 전혀 쓸모가 없지. 그러나 거칠고 진흙탕투성이며 포탄이 비오듯 쏟아지는 동유럽의 고강도 전면전에서 진짜 위력을 발휘하는 것은 수십 년간 북한과의 포격전과 산악전을 상정하고 극도로 진화해 온 한국의 독종 무기들 뿐이라는 거요.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나토의 확장을 두려워한다고 말하지만 내부 정보 당국의 보고서에 따르면 그들이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시나리오는 미군 기지 건설이 아니지. 이건 당신이 더 잘 알 거 아닙니까? 폴란드와 루마니아 국경선에 1000대의 K2 흑표, 전차와 600문의 K9 자주포가 도열하여
언제든 모스크바를 향해 한국식 강철 비를 쏟아부을 준비를 마치는 것. 그것이 러시아가 마주한 진정한 멸망의 시나리오지. 아닙니까? 러시아가 가장 두려워하는 건 다름 아닌 한국이란 말입니다. 저는 그대로 할 말을 잃고 말았어요. 구구절절 전부 맞는 말이었고, 미국이 한국을 협박할 때마다 오히려 이익을 보는 건 한국인 이유도 전부 운이 아닌 한국이 실력으로 만든 결과물이었거든요. 그러나 이러한 허탈감도 잠시, 이내 충격적인 상황은 다시금 펼쳐집니다. 러시아의 기갑사단이 폴란드 국경에 도열한 한국산 K2, 흑표와 K9 자주포의 강철비를 두려워하며 밤잠을 설치는 동안 유라시아 대륙 반대편 워싱턴의 경제학자들과 미 국방부, 수뇌부는 훨씬 더 끔찍하고 절망적인 성적표를 받아들고 있었거든요. 수십 년간 미국이 전 세계 동맹국을 상대로 휘둘러온 가장 강력한 가스라이팅, 즉 미군 기지가 주둔해야 현지 경제가 살아난다는 신화가 한국에 의해 산산조각 났기 때문입니다. 우리 미국은 주한미군 주둔이 한국의 기지, 주변 상권과 고용을 창출하여 연간 4조 원의 경제 효과를 낸다고 자랑해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들을 전 세계에 홍보하며 한국은 미국에 감사를 해야 하며 분담금을 더 지불해야 함을 정당화시켰죠. 하지만 미군의 철수 협박 이후 유럽연합 측이 분석한 충격적인 보고서가 공개하면서 이 알량한 수치는 말 그대로 먼지가 되어버렸습니다. 미군이 한국에서 빠져나간다면 한국은 내수용으로 비축하던 생산 라인을 100% 수출용으로 풀가동할 테고, 그 결과 K방산의 심장인 창원 국가산업단지의 단일 지역 총생산은 불과 3년 만에 400% 폭등할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그리고 방산 수출이 폭발하면서 창원, 사천, 대전 일대에 무려 15만 개의 초고액 연봉, 엔지니어 및 생산직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되었죠. 실제로 2027년 한 해 동안 K방산 수출이 대한민국 전체 GDP에 기여한 순증가분은 무려 15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었는데, 이건 미군이 동네 피자집과 술집 매출을 올려주던 4조 원 따위는 폴란드와 루마니아가 K2 전차 대금을 치르기 위해 송금한 하루치 이자만도 못한 푼돈으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하단 말인가요? 어떻게 다른 국가들과는 달리 방산 수출만으로도 미군 주둔 효과를 압도할 수 있단 말인가요? 그 이유는 너무나도 자명했습니다. 한국은 프랑스의 다소나 미국의 로키드 마틴 같은 초거대 방산 기업들조차 흉내낼 수 없는 한국 방산만의 독보적인 세 가지 히든 카드가 전 세계 시장을 싹쓸이하고 있었거든요. 그 첫 번째는 바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만 구축해낸 레고블록식 모듈화 공정이었어요. 사실 미국이나 독일은 전차의 사막용, 서론용 버전을 새로 설계할 때마다 4년의 시간과 수억 달러의 개발비를 청구합니다. 그러나 한국의 방식은 기괴한 수준이었죠. 한국은 모든 무기를 철저하게 모듈화했거든요. 폴란드가 영하 30도에서 작동하고 진흙탕을 달리는 K2 전차를 요구했을 때 한국 엔지니어들은 기존 차체의 방안, 진흙 특화 모듈을 내고 조립하듯 끼워 맞췄습니다. 설계 변경부터 시제품 출고까지 걸린 시간은 단 45일이었죠. 부품 호환성 99%를 유지하며 현지 맞춤형 무기를 2달 만에 찍어내는 이 엽기적인 속도전 앞에 서방의 경쟁업체들은 백기를 들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만 할 수 있는 24시간 AI 예지 정비 및 로켓 배송 시스템은 또 어떻고요? 사실 무기는 사는 것보다 유지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독일제 전차는 변속기 하나가 고장 나면 부품이 올 때까지 8개월을 창고에서 썩어야 하죠. 그러나 한국의 방식은 상상을 초월했어요. K방산은 삼성과 한화의 IT 기술을 결합한 AI 예지 정비 시스템을 모든 수출 무기에 기본 탑재해버렸거든요. 루마니아에 배치된 K9 자주포의 엔진 부품 마모도가 한계치에 다다르면 AI가 고장 나기 2주 전에 미리 감지하여 한국 창원 공장에 자동으로 부품을 발주합니다. 이 부품은 국제 특송과 드론을 통해 부대가 훈련을 마치고 복귀하기도 전에 미리 도착해 있죠. 이 미친 애프터 서비스 덕분에 K무기의 전 세계 실전 가동률은 전무후무한 98.7%를 기록 중에 있습니다. 이러니까 전 세계 국가들이 기존의 서방 방산 카르텔이 아닌 한국을 선택하고 있던 거였죠. 물론 다방면에서 완벽한 기술력을 갖고 있는 한국이기에 오직 한국만이 할 수 있는 거절할 수 없는 패키지 딜도 강적이었죠.
사실 프랑스는 무기만 팝니다. 미국은 무기를 팔며 정치적 간섭을 끼워 팔죠. 하지만 한국은 무기와 함께 국가 개조 패키지를 팔고 있었습니다. 어느 동유럽 국가가 K2 전차 500대와 FA-50 전투기 100대를 구매하자 한국은 파격적인 제안을 얹었습니다. 현대건설이 전차기지 주변에 스마트시티와 오지 통신망을 무상에 가깝게 깔아주고 한국철도공사가 수도와 기지를 잇는 고속철도를 놔준 겁니다. 당연히 유럽의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안보와 경제를 동시에 해결해주는 한국산 패키지에 중독될 수밖에 없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워싱턴을 가장 절망하게 만드는 이 게임의 구조적 현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미국이 꼼수와 강압으로 한국을 쥐어짤수록 그 막대한 부는 결국 전부 서울로 빨려 들어가는 완벽한 블랙홀이 완성될 뿐이거든요. 트럼프가 한국을 상대로 방위비를 100억 달러 추가로 내지 않으면 미군을 빼겠다고 협박한다면 한국은 그냥 콧방귀를 뀌며 그럼 나가라고 버티면 됩니다. 왜냐고요? 이를 지켜보던 유럽 전역에 극심한 패닉이 번지고 미국이 저렇게 쉽게 동맹을 벌인다면 우리도 스스로 살기를 찾아야 한다며 유럽 국가들은 일제히 국방비를 GDP의 4% 수준으로 폭발적으로 증액하거든요. 이렇게 증액된 유럽 전체의 국방비 규모는 연간 약 440조 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 유럽 자체 방산업체들은 이 막대한 수요를 감당할 공장도 기술도 잃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미국산 무기는 언제 수출이 통제될지 모르는 인질극의 도구이므로 철저히 배제되죠. 결국 유럽이 새로 배정한 440조 원의 추가 국방비 중 무려 60%인 260조 원이 즉각 투입 가능한 유일한 대안, 바로 대한민국의 방산업체들로 직행하게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수식이 이렇게 성립되죠. 미국이 한국으로부터 100억 달러를 뜯어내려 협박할 때마다 유럽의 안보 불안이 자극되어 한국 방산 계좌에는 그 20배인 2천억 달러가 꽂힙니다. 미국 국방부와 로키드 마틴의 경영진이 피눈물을 흘리는 사이 대한민국은 워싱턴의 얄팍한 지정학적 협박을 글로벌 마케팅 수단으로 역이용하며 세계 국방 경제의 유일무이한 포식자로 군림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한국이 생각보다도 훨씬 더 무서운 국가였다는 사실쯤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한국의 기술이 뛰어나다는 건 인정하겠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초강대국 미국의 동맹 철수나 방위비 10배 폭등, 협박은 해당 국가의 경제에 치명적인 불확실성을 뜻하죠. 외국인 자본이 이탈하고 환율이 폭등해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도대체 왜 한국의 주식시장에서는 이 공식이 완벽하게 박살나고 있단 말인가요? 미 행정부가 한국이 돈을 안 내면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순간 코스피의 방산 3대장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 KAI, LIG넥스원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상한가로 직행했거든요.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X에 한국 병력 철수, 심각하게 고려 중이라는 30자 남짓한 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이날 독일 DAX 지수와 프랑스 CAC 40 지수는 다음 타자는 우리다라는 공포에 휩싸여 하루 만에 8%가 폭락했죠. 하지만 같은 날 대한민국 코스피 방산 섹터의 시가총액은 단 하루 만에 무려 50조 원이 증발하기는커녕 증가했습니다. 이건 도대체가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한국이 기술로 이익을 보는 건 이해하겠다만 주식은 신뢰와 직결되는데 미국의 협박에 한국 주식의 가격이 올랐다는 건 전 세계 투자자들은 한국을 미국보다 더욱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국가라고 본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에 대해 미국 상무부 차관은 이렇게 대답하더군요. 애석하게도 우리는 한국만큼은 더 이상 쥐고 흔들 수 없습니다. 한국과 유럽은 애초에 그 근본부터가 차원이 다르거든요. 미국의 압박에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방산 강국조차 벌벌 떠는 이유는 그들의 국방력이 철저히 미군 기생형 구조로 짜여 있기 때문입니다. 유럽은 정찰 위성, 전략 수송기, 대규모 방공망 등 핵심 인프라의 70% 이상을 미군에 외주를 주고 있죠. 미군이 빠지면 유럽의 군대는 장님이 되고 발이 묶입니다. 반면 한국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미군의 협박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손해도 보지 않는 이유는 다음의 세 가지 압도적 독자 생존력 때문입니다. 보세요. 미군 철수는 곧 한국 방산 족쇄의 완전 해제예요. 한국에 있어서 미군 철수 협박이 타격이 없는 이유는 사실 미군이 한국 안보의 보호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한국의 폭주를 막는 목줄 역할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미군이 철수하거나 방위비를 10배로 올리려 한다면 한국은 즉시 그럼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며 자체 핵잠수함 건조와 전략, 미사일 탄두 중량의 무제한 확장을 선언할 명분을 얻게 됩니다. 이미 중량 8톤의 괴물 미사일인 현모를 지하 벙커에 수천 발씩 쌓아두고 있는 한국에게 미군의 부재는 오히려 주변국인 중국, 일본, 러시아를 향해 숨겨둔 이빨을 합법적으로 드러낼 절호의 기회로 작용합니다. 심지어 독일에서 미군이 빠지면 벤츠와 BMW 생산이 조금 차질을 빚을 뿐이지만 한국이 흔들리면 미국의 심장부인 실리콘밸리가 즉사하죠. 현재 전 세계 AI 산업을 멱살 잡고 끌고 가는 엔비디아와 애플의 핵심 칩셋에 들어가는 HBM의 90% 이상을 한국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독점 생산하고 있습니다. 미군 철수로 한반도에 약간의 지정학적 불안이라도 생겨 한국의 반도체 공장이 단 일주일만 멈추면 미국의 나스닥 지수는 즉각 30% 폭락하고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시가총액 수천조 원이 증발하죠. 즉, 워싱턴의 극단적인 협박은 한국을 향해 총을 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머리에 권총을 겨누고 버리는 자작극이라는 것을 서울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한국의 주가는 절대로 빠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한국의 100만 발의 포탄과 완전 자급자족 생태계도 이젠 투자자들 사이에서 매우 유명하죠. 프랑스와 독일은 탄약이 부족해 미군 수송기만 쳐다보고 있지만 한국은 전시 상황을 가정한 물량을 항상 자국 내에 비축하고 있거든요. 한국은 연간 1,500만 발의 155mm 포탄을 자체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으며 이건 유럽 전체의 10배 이상이에요. 심지어 이들은 정찰 위성부터 이지스함, 5세대, 스텔스기까지 외부의 도움 없이 100% 자력으로 정비하고 출격시킬 수 있는 세계 유일의 비강대국입니다. 저는 이젠 완전히 공포에 질리고 말았어요. 결국 이 모든 지정학적 체스 게임의 결론은 너무나도 선명하고 극적이었거든요. 워싱턴의 매파들과 트럼프 행정부는 동맹국들의 손목을 비틀어 미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완벽한 갈취 시스템을 설계했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시범 케이스로 가장 만만해 보이던 한국을 타격했죠. 하지만 그들이 찌른 것은 나약한 동맹국이 아니라 반세기 동안 숨죽여 칼을 갈아온 자급자족형 글로벌 군산복합거대 기업의 봉인이었습니다. 미국의 협박은 유럽을 패닉에 빠뜨렸고 그 패닉은 한국 방산업계에 수백조 원의 현찰을 안겨주었으며 한국의 주식시장을 글로벌 피난처로 떡상시킬 뿐이었죠. 미국이 압박 카드를 만지작거릴 때마다 서방 세계는 공포에 떨며 붕괴의 위기를 겪지만 한국의 주식 투자자들은 홈트레이딩 시스템을 켜고 방산주 매수 버튼을 누르며 축배를 듭니다. 위협 그 자체가 가장 확실한 호재이자 강력한 마케팅 수단이 되어버린 나라. 이것이 바로 미 행정부의 오만함이 만들어낸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기이한 대한민국의 구조적 현실이었죠. 하지만 저는 가만히 감탄만 하고 있을 형편이 못 됐습니다. 반드시 한국의 결점을 찾아내서 한국의 허를 찔러야 했어요. 그리고 그 순간 트럼프 행정부는 자신들의 마지막이자 가장 원초적인 조커 카드를 꺼내 들더군요. 바로 북한이었습니다. 우리가 미군을 빼면 김정은의 핵과 미사일이 30분 안에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 것이다. 이것은 수십 년간 미국이 한국을 통제해온 가장 강력한 공포 마케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미국 국방부에서 충격적인 보고서를 공개해 오더군요. 안타깝게도 북한 따위로 한국을 압박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한국은 이미 미군 없이도 북한의 공격을 완벽히 막아내고 단 24시간 만에 평양을 구석기 시대로 되돌려버릴 절대적인 독자 보복 시스템을 완성해 두었거든요. 한국이 미군의 패트리어트나 사드에 목숨을 걸고 있다고 믿는 것은 큰 착각입니다. 현실은 전혀 다르죠. 한국은 이미 고도 40km 이하를 방어하는 천궁2를 중동에 수조 원어치씩 수출하고 있으며 고도 150km 이상을 타격하는 LSAM의 배치를 완료했습니다. 북한이 장사정포 1만 문을 동시에 발사해 서울을 노린다 해도 한국이 자체 개발한 장사정포 요격체계인 LAMD 작동합니다. 1초에 10만 번의 탄도를 계산하는 AI 레이더와 수천 발의 요격, 미사일이 하늘에 거대한 레이저 그물망을 펼쳐 북한의 포탄이 땅에 닿기도 전에 공중에서 99.9% 증발시켜버리죠. 즉, 미군이 방공포대를 빼든 말든 북한의 선제 타격은
이제 한국의 두꺼운 방패에 흠집 하나 내지 못하는 불꽃놀이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더욱 놀라운 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만약 미군 철수를 기회로 삼은 북한이 단 한 발의 포탄이라도 한국 영토에 떨어뜨린다면 미국이 말리기도 전에 한국 군부의 대량 응징 보복, 즉 KMPR 시스템이 자동 활성화된다는 겁니다. 이는 단순한 반격이 아니라 지도상에서 국가의 인프라를 완전히 지워버리는 멸망의 프로세스입니다. 북한의 발사 징후가 포착되거나 첫 탄착이 확인되는 즉시 한반도 전역의 지하 사일로와 이동식, 발사대에서 숨겨져 있던 3,000발의 현무 시리즈 미사일이 동시에 솟구칩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탄두 중량만 무려 8톤에 달하는 현무호가 마하 10의 속도로 내리꽂히죠. 이 미사일은 평양 주석궁 지하 100m 아래에 콘크리트로 지어진 김정은의 특급 방공호까지 뚫고 들어가 전술핵급 폭발을 일으킵니다. 전쟁 시작 15분 만에 북한의 수뇌부와 지휘 통제실은 형태도 없이 기화되어 버린다는 겁니다. 자, 1시간 뒤에는 어떻게 될까요? 규전선 일대에 대기하던 2,000문의 K9 자주포와 K239 천무 다연장 로켓이 불을 뿜습니다. 단 1시간 동안 북한군 전방 부대와 포병 진지를 향해 축구장 5,000개, 면적을 잿더미로 만드는 50만 발의 포탄이 쏟아지겠죠. 이때 북한의 전방 사단들은 총 한 번 제대로 쏴보지 못한 채 흙먼지와 함께 산화됩니다. 12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한국 공군의 F-35A 스텔스 전투기와 KF-21, 보라매가 텅 빈 북한 하늘을 유린합니다. EMP탄이 평양 상공에서 터져 북한 전역의 모든 전력망과 통신망을 구석기 시대로 돌려놓습니다. 이후 정밀 유도 폭탄이 북한의 비행장, 항만, 교량, 탄약고를 핀포인트로 파괴하며 국가의 물리적 이동 능력을 완전히 소멸시키죠. 자, 단 24시간 만에 북한의 지휘부는 증발하고 전방 군사력은 괴멸되었으며 전력과 통신이 끊긴 칠흑 같은 암흑만 남게 됩니다. 미군의 항공모함이 한반도 근처에 도착하기도 전에 한국은 단독으로 전쟁을 끝내버리는 겁니다. 이것도 많이 봐준 시나리오예요. 한국은 주한미군 하나 없이도 북한을 석기시대로 보내버릴 수 있는 막강한 국가입니다. 그러니 한국이 북한에 대한 협박 따위를 보고 콧방귀나 끼겠습니까? 개쪽이나 당하고 말겠죠. 그의 말에는 반박할 거리조차 없었습니다. 결국 트럼프 행정부의 미군 철수와 북한 위협 카드는 10년 전에는 통했겠지만 이제는 완벽한 헛소리이자 자해 행위에 불과하게 됐죠. 왜냐하면 미군이 떠나고 한국이 분노하여 북한을 24시간 만에 멸망시킨 뒤 흡수 통일해 버린다면 미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악몽이 현실이 되기 때문입니다. 통일 한국은 8천만 명의 인구, 북한의 막대한 지하자원, 세계 6위권의 K방산 군사력, 그리고 원한다면 언제든 3개월 안에 핵무기를 수천 개 찍어낼 수 있는 초강대국으로 우뚝 서게 될 테니까요. 더 끔찍한 것은 그 통일 한국의 국경이 중국, 러시아와 직접 맞닿게 된다는 점입니다. 미국은 한반도라는 동북아시아 최고의 지정학적 요새를 잃고 유라시아 대륙의 패권 경쟁에서 영원히 쫓겨나게 되는 셈이었죠. 결국 워싱턴의 똑똑한 전략가들은 알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은 한국을 북한으로부터 지켜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폭주하면 단숨에 아시아의 패권국이 될 수 있는 한국을 통제하고 미국 자신의 제국적 이익을 지키기 위해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려 있는 것이었죠. 그러므로 트럼프는 결코 한국을 진짜로 위협할 수 없던 거였습니다. 애초에 주한미군 자체가 미국을 위해 존재하는 군대였으니까요. 하지만 이쯤 되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자존심의 영역으로 넘어간 것 같았습니다. 그는 워싱턴의 기득권과 미 의회가 전부 반대하는 그 끔찍한 판도라의 상자를 기어코 열으려는 움직임을 보였거든요. 그리고 그때 미 국방부 장관이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각하, 주한미군이 한반도를 떠나는 그 1초 뒤 전시작전 통제권은 한국합동참모본부로 온전히 그리고 영구적으로 넘어옵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이는 단순히 군대를 직접 지휘한다는 의미를 넘어 미국이 벌이는 제국주의적 진흙탕 전쟁에 한국의 청년들이 강제로 끌려 들어가지 않는 완벽한 거부권을 의미합니다. 물론 그런 일이 일어날 확률은 극히 낮겠죠. 하지만 이 카드는 미국에 있어서 엄청나게 중요한 카드입니다. 미중 패권 경쟁이 극에 달해 남중국해와 대만 해협에서 전면전이 발발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과거 한미연합사 체제였다면 펜타곤은 한국의 제7기동군단과 해군의 이지스 전단을 미군의 방패막이로 최전선에 강제 차출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전작권을 쥔 한국의 대통령은 워싱턴의 파병, 압박에 대한민국의 영토 방위와 무관한 전쟁에 단 한 명의 병사도 보낼 수 없다며 참전을 거부할 권리가 생긴다는 겁니다. 이 단 한 번의 독자적 작전 통제로 인해 한국은 최소 약 200조 원에 달하는 끔찍한 참전 비용과 수만 명의 인명피해를 세이브합니다. 즉, 그런 일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지만 아무튼 우리는 한국에서 주한미군을 뺨과 동시에 200조 원이라는 카드를 그대로 날려버리는 꼴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한국은 철저한 무장 중립국을 선언한 뒤 피 터지게 싸우는 미국과 중국 양측 모두에게 K방산의 155mm 포탄, 드론, 그리고 군수물자를 300%의 프리미엄을 얹어 현찰로 팔아치우게 되겠죠?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을 도와줄 필요성을 못 느낄 테니까요. 그러면 한국은 강대국들의 전쟁을 이용해 단 6개월 만에 약 700조 원의 무역, 흑자를 쓸어 담는 진정한 승리자가 되겠죠? 그러니까 한국이 주한미군 철수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한국은 이를 통해 얻을 이익이 너무나도 많으니까요. 하지만 미군의 방해 없이 전작권을 쥔 한국이 과연 이걸로 만족할까요? 한국은 동북아시아 질서의 주도권을 미국으로부터 완전히 탈취하기 위해 궁극의 카드를 꺼내겠죠. 바로 독자적인 해구산 창설입니다. 보통의 국가라면 즉각적인 국제 제재와 폭격에 직면하겠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완벽한 국제법적 명분, 즉 NPT 10조가 있거든요. 미국이 상호방위 조약을 깨고 일방적으로 군대를 철수시켰기 때문에 한국은 완벽한 피해자가 됩니다. 이는 국가의 최고 이익이 위협받을 때 조약을 탈퇴할 수 있다는 핵확산 금지 조약 제10조의 조건을 100% 충족합니다. 그러니까 명분을 떠나 유엔은 한국이 핵무기를 개발하더라도 감히 한국에 경제 제재를 가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만약 서방이 한국에 스위프트 금융 제재를 가하려 한다면 당연히 우리 미국은 호락호락하지 않은 국가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한국을 제재함으로써 핵 개발을 막으려 하겠죠. 하지만 한국이 어떤 국가입니까? 한국은 즉각 전 세계 HBM 및 최첨단 AI, 칩셋 수출 전면 중단이라는 자폭 버튼을 누를 수 있는 국가입니다. 이미 한국의 전 세계 기술망을 쥐고 있는 이상 한국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것이죠. 한국의 공장이 멈추는 순간 전 세계 글로벌 데이터 센터의 85%가 마비되고 단 72시간 내에 애플,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가 60% 이상 폭락하며 나스닥이 붕괴합니다. 결국 글로벌 경제 파탄을 두려워한 미국과 중국이 앞다투어 안보리에서 한국 제재 반대 거부권을 행사하는 역사상 가장 기괴한 총극이 벌어지게 되겠죠. 그의 말에 회의실 내 모두가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자존심 강한 트럼프는 절대로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려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뭐해? 한국이 NPT를 탈퇴하더라도 실제 핵무기를 완성하기까지는 최소 2년의 시간이 걸릴 거야. 그들의 기술은 아직도 불완전하다고. 그 사이 강력한 경제 제재로 한국의 숨통을 조이면 돼. 매우 간단한 시스템이지. 그때 미국 에너지부 차관이 일어나서 충격적인 발언을 해오기 시작했습니다. 각하께서는 대한민국이 수십 년간 반도체와 원자력 산업에 탈을 쓰고 얼마나 엽기적인 잠재적 핵 인프라를 구축해왔는지 전혀 모르고 계십니다. 한국은 핵 개발에 필요한 모든 분야의 기술력을 갖춘 국가며 이들은 핵 개발 착수 한 달 뒤에 수천 발의 핵 미사일을 만들어낼 수 있는 미친 국가입니다. 만약 이들을 과소평가했다간 미국은 그대로 끝장입니다. 그의 한 달 발언에 회의실 내부는 웃음바다가 되었어요. 다들 한국이 대단하다는 것쯤은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한 달은 너무 비현실적이었거든요. 하지만 그가 이어서 한 말은 모두를 경악에 빠뜨리기 충분했죠. 들어보세요. 보통의 국가는 기폭 장치의 신뢰성을 테스트하기 위해 수차례의 물리적 고폭 실험을 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지진파가 감지되고 국제사회의 제재가 시작되죠. 하지만 한국은 꼼수를 썼습니다. 한국은 실험장 자체가 필요 없었죠. 이들은 대전 카이스트 지하 벙커에 위치한 세계 3위급 엑사스케일 슈퍼컴퓨터를 구축해놓고 모든 시뮬레이션을 준비해 놓았거든요.
이 슈퍼컴퓨터는 단 48시간 만에 플루토늄의 연쇄 반응과 고폭 렌즈의 기하학적 팽창, 알고리즘을 무려 1억 번 이상 시뮬레이션할 것입니다. 물리적 폭음 한 번 없이 한국은 오차율 0.00001%의 완벽한 500킬로톤급 열액탄두 설계도를 곧바로 얻게 된다는 거죠.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는 핵물질 확보 단계요. 한국은 북한이나 이란처럼 수천 개의 거대한 원심 분리기를 돌리며 전력을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일류용 동위원소 추출이라는 명목하에 극비리에 소형화해 둔 초정밀 레이저 시설을 가동하면 끝이거든요. 한국은 빛의 파장을 이용해 원전 연료에서 무기급, 고농축 우라늄을 순식간에 걸러낼 것이고 다른 국가들이 몇 년이나 걸리는 과정을 일주일 만에 끝내버릴 겁니다. 동시에 한국은 수십 년간 미국의 감시를 받으며 안전한 원전 폐기물, 재활용 연구라고 주장해왔던 파이로 프로세싱 시설의 진짜 목적을 드러내겠죠. 한국이 스위치를 켜자마자 사용 후의 연료 뭉치에서 며칠 만에 수백 발의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순도 99%의 무기급 플루토늄이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한국은 모든 과정을 회색지대에서 조용히 준비해 왔거든요. 자, 그렇다면 조립된 핵탄두를 어디에 실어 쏠 것인가? 한국은 이미 이 문제의 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현무호죠. 전 세계가 재래식 탄두를 무려 8톤이나 싣는 미친 미사일이라며 비웃었던 그 현무호 말입니다. 한국이 과연 이 미친 미사일을 자랑이나 하려고 만들었겠습니까? 8톤의 여유 공간은 애초에 거대한 열핵탄두 4발을 여유롭게 싣고 대기권 밖으로 쏘아 올리기 위한 다탄두 플랫폼이었던 것입니다. 한국이 핵 개발에 착수한 지 28일째 되는 새벽, 태백산맥의 지하 300m 사일로에 핵탄두를 장착한 현무호 미사일 300기는 그대로 장전 완료될 겁니다. 다른 국가들이 수십 년이 걸릴 만한 과정을 한국은 단 한 달 만에 해내는 것이죠. 다시 말하지만 미국은 이런 한국을 보고도 털끝 하나 건들 수 없습니다. 한국이 영토 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HBM, 1.4나노 AI 칩셋, 그리고 EUV용 특수가스의 글로벌 수출을 영구 전면 차단한다면 실리콘의 시대는 그대로 끝나버리고 말거든요. 한국의 칩 없이는 단 한 대의 AI 서버도 굴릴 수 없는 엔비디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는 그대로 붕괴하고 심지어 중국조차 자국의 첨단 산업이 박살날 것을 두려워해 입을 다물겠죠. 무력이나 외교가 아닌 전 세계 첨단 산업의 아킬레스건을 움켜쥔 반도체, 인질극을 통해 대한민국은 단 한 방의 총성도 없이 국제사회로부터 사실상의 합법적 핵보유국 지위를 강탈하듯 뜯어낼 거라는 말입니다. 그의 충격적인 발언에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모두가 그대로 굳어버리고 말았어요. 이건 미국을 능가하는 압도적인 기술력이자 기술 패권이었거든요. 저는 한국의 이러한 핵개발이 의미하는 바를 더욱 잘 알고 있었기에 더더욱 경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이 단 한 달 만에 독자적인 핵무장을 완성하고 전자권을 완벽히 장악한다면 동북아시아의 안보 지형은 근본적으로 붕괴 후 재편되게 되거든요. 수십 년간 아시아의 질서를 주도했던 미국의 패권은 종말을 맞이하겠죠. 가장 뼈아픈 타격을 입을 것은 일본과 대만입니다. 그들은 미국이 방위비 몇 푼 때문에 70년 혈맹인 한국을 하루아침에 버리는 것을 목도했습니다. 워싱턴의 해구산이 찢어진 종이 쪼가리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은 일본과 대만의 지도부들은 태평양 건너의 변덕스러운 미국 대신 바다 건너의 압도적이고 결단력 있는 새로운 핵보유국, 대한민국으로 고개를 숙이고 찾아가겠죠. 그렇다면 한국은 그들의 벼랑 끝에 몰린 사정을 이용해 엄청난 이익을 갈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일본 입장에서는 식민지였던 국가가 오히려 자신들을 경제, 식민지로 삼는 상황에 자존심이 밑바닥 지하실까지 추락하고 말겠죠. 하지만 저는 이렇듯 한국의 저력에 감탄하고 있을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이내 국방부 장관은 더더욱 충격적인 브리핑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한국을 견제하기 위해 중국을 끌어들이는 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방금 받은 첩보인데 베이징의 심야회의에서 인민의 반군, 워게임 승률이 0.00%라는 충격적인 결과를 공개했거든요. 이건 중국이 직접 돌린 시뮬레이션이니 그 어떤 자료보다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죠. 중국 공산당 수뇌부는 즉각 최첨단 양자 컴퓨터 주충지 3호를 가동해 한중 전면전 시뮬레이션을 돌렸고 미군이 개입하지 않는 1대1 단독 전쟁이었기에
내심 압승을 기대했던 시진핑 지도부는 현재 완전히 초상집 분위기라고 합니다. 무려 10만 번을 반복한 시뮬레이션에서 인민해방군의 승률은 0.00%로 도출되었거든요. 더욱 놀라운 점이요. 중국은 한국 침공 14분 만에 사실상 전력 대부분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국 북부 정부의 50만 대군이 압록강과 백두산 루트로 남하를 시도하지만 미군의 교리를 버리고 철저히 독자적인 AI 초연결, 포병 네트워크를 가동한 한국군은 인간이 방아쇠를 당길 필요조차 없죠. 중공군이 국경을 넘기 전 궤도에 떠있는 한국의 초소형 군집, 위성 500개가 0.1초 만에 인민해방군의 전차, 보급선, 지휘소 등 7만 개의 타깃을 로고냈고 직후 후방에 배치된 3,000대의 무인화된 K9A3 자주포와 K139 천무다연장 로켓이 단 1분 만에 15만 발의 지능형 자탄을 쏟아부을 거거든요. 해상은 다르다고요? 해상에서는 한국 해군의 고스트 커맨더 AI가 지휘하는 무인 잠수정 500척이 중국 북해함대를 모항에서 빠져나오기도 전인 2시간 만에 전멸시켰습니다. 극초음속 탄도미사일이 베이징 중난하이의 지하 벙커를 타격하는데 걸린 시간은 단 14분. 압도적인 한국의 화력망 앞에서 중국의 수적, 우위는 그저 더 많은 관역에 불과하다는 끔찍한 결론이 베이징을 집어삼킨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북한이든 중국이든 그 어떤 것을 이용하든 절대로 한국을 협박할 수 없을 겁니다. 애초에 주한미군 자체가 미국의 이익이 되는 군대이므로 이건 그 구조상 어떻게 되든 한국이 갑의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 사실을 도저히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안 돼. 미국은 더 강하고 단호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우리를 이용하고 있는 배은망덕한 동맹국 놈들에게 경고장을 보내야 한다고. 어떤 손해든 감수하겠어. 한국 놈들이 분담금을 10배로 주지 않으면 당장 주한미군을 철수해버려. 그때 국방부 장관은 더 이상 못 참겠다는 듯 충격적인 행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각하, 이제 그만 좀 하십시오. 펜타곤의 기밀해제 문건을 아직도 못 보신 겁니까? 그동안 전 세계는 미국이 한국 군대를 통제하기 위해 전작권을 움켜쥐고 안 돌려준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정반대였습니다. 미군은 한국을 지배한 것이 아니라 한국군의 압도적인 전술 시스템과 AI 정보망에 철저하게 기생하고 있었기 때문이란 말입니다. 주한미군 제2보병사단과 제7공군은 세계 최강의 화력을 자랑하는 듯 보였지만 70%가 산악인 한반도와 복잡한 동북아 지형에서 적을 찾아내는 눈과 뇌의 역할은 한국군의 전술 데이터 링크와 고고도 무인 정찰기에 85% 이상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전작권이 한국으로 완전히 넘어가고 한미 간의 실시간 AI, 데이터 통합망이 분리되면 어떤 끔찍한 사태가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한국군의 타깃 유도 시스템 지원이 끊긴 미군의 아파치, 가디언 헬기와 다연장 로켓의 초탄 명중률이 기존 95%에서 18%로 수직 낙하해버리고 맙니다. 말 그대로 쓰레기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타깃을 획득하는데 걸리는 시간도 0.1초에서 45분으로 지연되고 말고 이건 우리가 한국의 목줄을 쥐고 있는 게 아닌 오히려 우리가 한국에 기생하며 아시아, 태평양 패권을 억지로 잡고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전작권을 쥐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한국군의 시스템이 없으면 우리 미군은 동북아시아에서 장님이나 다름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등에 올라타 무임승차를 하고 있었을 뿐이란 말입니다. 그는 절규하며 다음 경악스러운 논리를 펼치기 시작했어요. 이 사실이 공개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아시아 전역에서 전례 없는 지정학적 대항복과 자발적 복종의 도미노가 일어나게 됩니다. 악의 제국 중국은 남중국해에 1만 척이 넘는 무장해상 민병대를 풀고 불법 인공섬에 미사일을 배치하며 대만, 필리핀, 베트남의 숨통을 조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태평양 너머의 미국은 너무 멀었고 미 의회의 파병 승인은 너무 느립니다. 생존의 벼랑 끝에 몰린 아시아 국가들은 결국 워싱턴을 버리고 서울을 향해 자국의 군사 주권, 즉 전작권을 바치며 살려달라고 매달릴 거라는 말입니다. 이건 아시아 태평양 패권은 한국이 거머쥐는 것도 모자라 미국의 세계 패권까지 흔들리는 괴멸적인 시나리오죠. 지금 돈 몇 푼 더 받자고 패권국으로서 얻는 막대한 이익을 전부 버리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지금 제정신이십니까? 특히나 우리가
그렇게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만이요? 그들은 중국의 침공이 임박할 때 대만 총통은 대만군 16만 명의 작전 통제권을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에 전면 위임한다고 곧바로 선언할 것입니다. 대만은 그 대가로 연간 약 110조 원의 안보 분담금을 서울에 현찰로 납부하고 최고급 반도체 공급망의 보안 통제권을 한국군에 헌납하겠죠. 안 그래도 한국이 꽉 쥐고 있는 반도체 패권이 이제는 전 세계가 힘을 합쳐도 절대로 막을 수 없는 격차까지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한국이 얻을 막대한 이익은 이뿐만이 아니겠죠. 뒤이어 필리핀과 베트남은 자국의 가장 중요한 전략 요충지인 수빅만 해군기지와 깜나인만 기지를 한국군에 99년 무상, 영구 임대의 조건으로 바치며 그야말로 한국의 속국으로 들어갈 테니까요. 그들이 한국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중국 군함이 필리핀 영해를 1cm라도 침범하는 순간 한국은 의외의 지루한 토론 따위는 생략한 채 제주도와 현지 기지에 배치된 2000기의 극초음속 지대함, 미사일을 버튼 하나로 발사해 중국 함대를 즉각 수장시켜버릴 수 있는 유일하고 무자비한 국가기 때문이죠. 자, 이제 각하의 철수 협박이 쏘아 올린 나비 효과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용산 지하 벙커의 터치스크린 하나로 대만, 필리핀, 베트남을 아우르는 총 250만 명의 아시아 연합군을 지휘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중국의 목을 옥죄는 7,000km 길이의 거대한 강철의 초승달, 방어선이 오직 대한민국의 깃발 아래 완성되며 한국은 아시아 역사를 통틀어 가장 압도적이고 군림하는 절대 패권국으로 등극하게 될 것입니다. 설마 한국이 중국을 견제해주니까 더 좋은 거 아니냐고 하진 않으시겠죠? 한국은 중국보다 더 강력한 존재가 되어 미국의 패권을 박살내버릴 거라는 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저 터질 듯 새빨개진 얼굴로 자리를 박차고 나갈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회의실 내 모두는 경악을 하며 허공만 바라볼 뿐이었죠. 도대체 한국은 어느 틈에 이런 무시무시한 국가가 되어버렸던 걸까요? 어쩌면 한국은 이러한 주한미군 철수 상황을 노리고 호시탐탐 기회만 엿보고 있던 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저는 소름이 돋으며 공포를 느낄 뿐이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